선생님들 되게 좋으셨죠? 네. 저도 오늘 참 많은 걸 많이 듣던 얘기도 있고 또 새로운 얘기도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전용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서울시장 또는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제 어떤 결정과 뭐 욕망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크나큰 어떤 역사에 우리 나라의 크나큰 어떤 그런 어떤 피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는 익히 우리가 개헌 때도 많이 봐오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도 지금조차도 지금 서울시 아까 이제 김원 박사님이 그레이트 한강 모습도 보여줬지만 역시 한강에 대한 그런 거대한 욕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진행을 일단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제가 사회자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제가 아마 여기 선생님들이 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아주 간략한 질문으로 한번 여는 걸 해서 두 분께 질문 하나 워밍업 차원에서 간단한 걸 한번 드리고, 또 제가 아마 두 분이서 서로를 잘 아시기도 하겠지만 또 두 분이서 서로한테 궁금한 게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그런 게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이렇게 플로어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저는 아까 전우용 박사님한테 먼저 궁금한 게 뭐 역사에서 뭐 가정이라는 건 없지만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한강을 위해서 이것만 아니었더라면 하나만 꼽으신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국 전쟁이요. 6.25 전쟁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서울 시민 피난시키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요. 그럴 고민이 없었다면 굳이 한강을 가운데 둔 대도시를 만들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서울이 컴팩트한 도시로서 컴팩트해봤자 한 500만 정도 수급되는 도시로서 존재하고 한강 남쪽에 별도의 도시를 만들려면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됐을 것이지, 어떤 전쟁에 대한 공포가 서울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고, 당장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강남북을 하나로 만드는 대도시 계획을 세워주어요. 대도시를 만들더라도, 수도라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컴팩트한 도시를 존재하고 다른 산업도시들을 가로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강을 가운데에 둔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교통체증, 교량 건설에 따른 건설 부하, 그리고 이제 강변 그 비용 만드는 거와 관련해서 강변 파괴, 강변 도로 건설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김원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좀 아이디어, 한강 재자연화라고 하는 거는 박원순 시장 때 한강이 목표였어요. 한강 재자연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과거 한강의 본 모습이 어땠느냐를 찾으려는 노력을 참 많이 했었고요. 혹시 보셨는지 작업을 하시면서 그때 그 한강 재자연화 계획 용역 보고서 같은 것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고민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한강을 서울 북한의 강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서울 경계의 강으로 인식하면서 계속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원 박사님한테 사회자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한강에 뭐 어딜 제일 애정이 가거나 뭐 복원하고 싶으시거나 하면은 고르시기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전부 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한강 정복, 한강 개발 또는 한강을 파괴하고 또 이제 그 망가뜨리는 주역들이 되게 많은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우려가 있는데요. 김원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가장 이런 말은 좀 저기 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과거에 있는 분들 포함해서
이분이 안 그랬었으면 좋겠다 또는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좀 너무 그런가요? 아니면 과거 인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분히 의도가 있는. 죄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강종합개발을 준설과 보 이거였었거든요. 대규모 준설. 그래서 80년대 당시에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모래 팔아서 번 돈이 2천억 원이었습니다. 2천억 원이었고 상당히 큰 돈을 거기서 벌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보를 막고 그 수심을 유지하면서 배가 다니게 하자.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를 막아놓고 배가 다니게 하자. 못 가잖아요, 배가. 보가 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한강의 모델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갔을까? 그 당시에. 뭐 70년대도 마찬가지, 80년대도 마찬가지. 누구를 딱 특정해서라기보다도 왜 모델을 그렇게 단순하게 갖고 갔을까? 훨씬 더 다른 형태로 갖고 갈 수도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저는 사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의 원형, 한강을 아무리 개발 시대지만 한강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철학, 기본적인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가졌었으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됐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들을 샘플이 되어서 또 4대강까지도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전국으로 다 확대가 됐으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그 다음은 원래 두 분이 서로한테 질문을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두 분은 조금 더 이야기가 물리고 나서 뒤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말씀을 나눠주실지가 전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지금 앞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되게 굉장히 풍성한데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먼저 누가 질문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박사님이 번쩍 손을 드셨어요. 제가 조금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 관악구 도림천변에서 왔는데, 도림천도 뭐 복개의 시제를 거쳐서 이제 복개 걷어내고 이제 하천을 복원을 해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서울 시내에서 복원됐다라고 얘기되는 지천들이 대체로 이제 그 하류에서 밤 시간 동안 전기로 물 끌어올려가지고 흘려보내는 형태잖아요. 근데 갈수록 정말 도림천이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튼 서울대 쪽으로 가면서 도림천이 복개를 좀 더 걷어내면서 물 펌프, 그러니까 이제 물 새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하나를 더 설치했거든요. 더 위쪽으로. 근데 그냥 생각할 때 그게 관악산하고 바로 이어질 수는 없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한강 얘기하기 전에 이런 지천들 살아나는 데 관심이 많은데, 사실 지금 저희 동네도 오세훈의 신통계획 이런 것에서는 삼성, 그러니까 예전에 달동네 되게 많았던 삼성 육동시장 안에 거기도 물길을 일부 복원한다 그러는데, 사실 형태로는 그렇게 또 펌프 끌어올려가지고 흘러내리는 일부 물이 흐르는 수변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지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갑갑해서 너무, 그러니까 화천변을 너무 이렇게 맨날 다 조명이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거 없나? 딴 방법 없나? 이런 게 좀 고민이어서, 네, 혹시 김원 박사님이 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지만, 우리 이렇게 흐뭇하게 웃고 계신, 생각이 많으신 우리 전우용 교수님도,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 할 때 한강시민위원회, 청계천 시민위원회 다 관여하면서 이제 옛날부터 찾고 하는 작업들을 좀 했었거든요. 좀 빗나가는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빗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945년 9월 초에 미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권역에 우물이 5만 5천 개가 있었어요. 서울 시내 당시. 지금의 서울이 아니고요. 이제 영등포만 서울에 편입되어 있는 강북 일대에만 서울 우물이 5만 5천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우물짜리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 1970년대까지도 그렇게 싸우는 사람 참 많았어요. 그 공용 우물이었거든요. 공용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자리를 차지해요. 자기 담장 안으로 그냥 담을 늘려 쌓아요. 동네에서 난리가 나죠. 그래도 버텨요. 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서 그 우물들을 사유해버렸어요. 이게 옛날 우물터다. 우물 복원하자. 불가능하죠. 사유재산이 됐으니까. 수많은 하천들이 그래요. 지천들도. 어떤 것들은 도로가 되고 어떤 것들은 도로가 됐다가 이제 사유화되고. 여기 통일시장 물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물길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덮어놓은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냥 물길 덮어버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공식적인 좀 가치도 사유재산에 대한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지천 복원 또는 지천의 온당한 되살리기가 좀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청계천 상류, 지류, 지천 되살리기 계획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다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서울 인구가 왕창 줄어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거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한강도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에 대한 좀 관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원에 너구리가 나타난다거나 한강변에 수달이 나타난다거나 그럼 반가워요. 근데 자기 집 앞 공원에 너구리나 오소리가 나타나면 신고해요. 그건 자연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에게 친숙한 자연만 자연으로 인정해요. 인간에게 미해가 될 수도 있거나 인간에게 유리하지 않은 자연은 쫓아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화라고 부르는 것이 한강 대자연화라고 부르는 것들도 모래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정말 자연화됐을 때 위험도 아까 우리 김원 박사님 수용할 수 있는 한강 얘기했지만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966년도일 거예요. 66년도 한강 나룻배 침몰 사고였어요. 한 200명 정도 사망했어요. 한강에 다리가 없을 때, 배 타고 건널 때 한강에서 배 침몰로 인한 사망사고 매년 일어났어요. 많을 때는 한꺼번에 200명 가까이 사망하고요. 적어도 50명씩 사망하고 하는 일이 매년 일어났어요. 이제 자연으로서의 한강이 갖는 위험성, 자연 자체가 주는 위험성, 그 위험성이 배제된 자연을 얘기할 때는 결국은 인간에게 설치된 자연일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림천변이 너무 화장이 짙다. 그럼 뭐 화장 지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화장 지우고 보면 너무 흉하니까. 차라리 흉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화장 지울 수 있는 정도의 하천을 만들려면 더 많은 땅을 강에게 양보해야 돼요. 강 자체가 자유롭게 유역을 변경하면서 흐를 수 있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좁은 공간 안에 강을 가둬놓고 꾸미려고 이제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하기 전에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제 이 공익보다 사적 욕망이 앞선 이 문화 자체가 있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구가 줄어들며, 셋째로는 자연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말을 보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답이 있으면 다 그렇게 가겠죠. 정답이 없는데, 근데 정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지구가 다 복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커서 복개하기 어려운 하천만 복개되지 않고 남아있지, 조금 작은 하천들은 서울 시내 수도 없이 많거든요. 다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도로로 이용되어 있고 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설사 그걸 뭐 자연형으로 복원을 한다고 해도 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치 만들고 저수로 만들고 다 거기에 공원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 산책할 수 있게 이렇게만 만들고 있거든. 천편일률적입니다. 다 거의 비슷합니다. 복개를 뜯어내더라도 비슷하고 표준 다 비슷한데, 문제는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뭔가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우리 지역은 도림천은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갖고 갈 거야.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하천 보건과 관련해서 가장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자연기반 해법입니다. MBS 다 아시겠지만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방법이 아니라 컨셉이잖아요. 최대한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무턱대고 솔루션을 찾지 말고 가장 기반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찾아봐도 그게 자연기반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과정, 절차를 주는데 그 절차가 뭐냐면 가장 기본은 자연으로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한테 맞는, 우리지역에 맞는, 지금 시대에 맞는 솔루션을 찾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일방적으로 주도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 시대같이 앞으로 미래같이 광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건지 끊임없이 방법을 찾자.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도 제가 사실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어떻게 정답을 갖고 접근하다기보다는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된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지금 필요한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문제는 상향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고민들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되고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좀 반복된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 최동지 소장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자연성 회복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한강 자연성 회복 관련해서 논의가 될 때 신곡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신곡보를 이제 철거하거나 이제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이제 자연성 회복의 중요한 이제 시작이라고 하고 그런 이제 논의를 뭐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제 최근에 단체들도 많이 있고 하천 운동하는 단체들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는데 이제 서울환경운동연합에 계신 분이 전화 와가지고 너무 답답하다. 신곡보 철거를 얘기하는 데가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답답해서 연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4대강 보호 문제, 보철거나 개방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한강 관련해서는 제일 아래쪽에 이제 자연성을 해보고 하거나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신곡보가 주요 이슈가 될 텐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거기에 그런 식으로 신곡보 철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운동하는 게 적절한 건가? 아니면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어쨌든 두 분 다 이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관여도 했었을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김원 박사님이 좀 더 테크니컬하게 좀 접근해 주실 테니까 저는 좀 뜬금없는 얘기 좀 해봐야 되거든요. 민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 사람들이 공익보다 사육에 관심이 많다 보면 모든 행정이 민주적 의사 절차, 의견 결정조차도 사육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죠. 한때 이제 마포구 의뢰를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양화대교가 왜 양화진이고 양화대교냐. 한강변뿐만 아니라 서울 가로변에 조선시대의 옛 그림들 보면 서울의 대표 수종은 버드나무였어요. 청계천 변에 전부 버드나무 심었었고요. 광화문에도 버드나무 양쪽에다 심었었어요. 한강변도 버드나무가 대표 수종이었어요. 그 양화진 이름 자체가 이제 버들꽃 나르니까 이름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고지면만이라도 버드나무를 좀 식재해 보자고 마포구에다가 건의를 했었어요. 버드나무를 심었다가 도로 베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봄바람에 버드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려서 알러지 때문에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뭐 알러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별로 이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피해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잉 반영되게 돼 있어요. 신곡 수중보도 마찬가지죠. 수중보를 철거하는 것이 공익성으로 한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4대강 보 전부 철거하는 것이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거기에 기득권들이 들러붙었어요. 이미 이제 권리가 돼버린 거죠.
한강시민공원에 테니스 코트 하나만 옮기려고 해도 못 옮겨요. 그거 쓰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서 1년 내내 독점하고 쓰면서도 못 옮겨요. 거의. 저 낙산 꼭대기에 배드민턴장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이용객이 10명인가 될까 말까였어요. 낙산 살리기 하면서 그거 없앤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우리의 이제 지자체 내 커뮤니티 또는 지자체 내 의사결정 과정이 그래요. 가장 거기에 이른바 자기 이권이 결부된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목소리 큰 민원인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민원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공익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익이 결부된 사람들 소수가 아주 강력한 민원인이 돼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건 못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민주적 합의와 토론에 입각해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공익적 해결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익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 사람들이 공익적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발언을 안 해요. 좀 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올바른 일이지만 시나 행정 당국에서는 그걸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물지 않아도 왜 그걸 해줘요? 근데 거기에 사익이 결부된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거든요. 목소리가 과대평가되고 민원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 무슨 민원인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결국 예를 들어서 이제 신곡수준권을 철거하면은 거기 이미 이제 농지가 돼 있는 지역에 염분이 들어가서 염수가 들어와서 농사 못 짓게 된다. 아니면 뭐 4대강 보를 철거하면 그 보호 주변에 이미 만들어져 놓은 뭐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업에 방해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잉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갖는 뭐랄까요 좀 한계가 일부 있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야 된다. 그게 아니면 결코 사익과 결합된 이 민원 또는 요구들을 꺾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이 신곡보 참 제가 신곡보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사실은 그랬었는데 4대강도 마찬가지고 신곡보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가 동시동작입니다. 뭐냐면은 대규모 준설 그 다음에 보건설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동작이거든요. 보로 왜 만들었냐면 대규모 준설을 하고 나니까 하천 수위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그 하천 수위가 전체 떨어지면 주변의 전체 도시 전체의 지하수 문제도 연결되고 하천의 수위가 떨어진다는 게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국수정부를 만들어놨고 잠시수정부도 마찬가지고요. 4대강도 사실 대부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두 개가 동시동작인데 하나만 해결을 하면 또 하나의 이상한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저는 두 개 다를 동시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도 대규모 준설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와 동시에 신곡보도 어떻게 철거를 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 신곡수정부를 철거할 거냐. 한강 신곡수정부 상류의 전체 하천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저는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너무 매몰돼서 한강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신곡수정보 문제가 어떤 하나의 포인트의 문제가 아니라 강이라는 구간의 문제니까 구간의 문제 전체로 접근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갖고 가자, 이런 것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신곡수정을 철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한강의 둔치나 이런 부분 다 좀 더 해결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문제없이 해결하자.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이게 우리의 그림이다. 그러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저는 그 그림을 좀 먼저 그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저는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 없이 신곡수정보만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계속 있는 논란의 이제 여지에 좀 말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신곡수정보 없고 잠시수정보마저도 사실은 없고 그 구간에서 전체의 단절성이 해소되는 것들이 당연히 돼야 되고 빨리 그것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스텝을 잘 못 나가는 우리 사회는 잘 못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가 아니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김원 박사님 이 금모래가 반짝이는 한강변 원래 모습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금모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갈밭도 있었고 진흙밭도 있었고 곳곳에 무간다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한 강변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강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다. 상류가 차단되면은 거기서 돌도 안 내려오고 모래도 안 내려오고 진흙도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면 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실 수중고 철거가 먼저인데 일단. 근데 그건 철거를 하면 결국은 이제 강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음용수 문제, 특히 상선 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신곡 수중고는 그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덜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신곡 수중고 설치 이후에 서울의 하수관로들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수관로들이 대시됨으로써 한강의 수위 변화가 하수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 아까 다 종합적으로 보자는 게 이제 그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다 걸려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일단 헐고 나면 거기에 추가로 비용이 얼마 들 거냐 이걸 따지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는.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또 따지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쟁점이 사실은 공론화하지 않았어요. 신곡 수중고를 해체했을 경우의 장점, 놔뒀을 경우의 장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제 생각할 정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전혀.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만의 논의가 되고 발표할 때쯤 되면 또는 이것을 이제 결정할 때쯤 되면 이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거나 에이 말자 이렇게 내버리는 거니까 우리 최덕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에 관한 종합적인 뭔가 이제 장단점에 관한 해결책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한 현상을 변경할 때 이제 볼을 쌓는 것도 변경이고 사대강도 변경인데 변경할 때 논란이 굉장히 심했죠. 그걸 다시 돌릴 때는 이미 변경된 상태가 기본 디폴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변경이 돼버려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변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 시민들한테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곡 수중고 철거는. 근데 서울 시민들만 여기에 이해관계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김포 시민, 뭐 고양 시민 다 걸려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 그 여론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들끼리 협력해야 되는데 또 이건 뭐 그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가 대규모로 확산된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면 그냥 질질 끌게 되겠죠. 우리 추장민 박사님 같은 그 연구기관에서 신곡보 철거의 경제적 이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낸다면 모를까 그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최동준 선생님 말씀한 것 좀 저도 궁금한 게 신곡보는 사실 계속 얘기가 많이 오랜 동안 이제 또 박원순 시장님 때는 어쨌거나 결정까지는 제가 됐다고 들었었는데 실행이 안 됐을 뿐. 그리고 이제 그쪽 주변에서 그렇게 어업하시는 어부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반발한다는 얘기 들은 적도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이제 가장 크게는 그런 것들은 어찌됐든 뭔가 보상이라든지 뭔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신곡수중부를 없애면 수위가 상당히 낮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한강버스는 다닐 수는 없지 않나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강에 대한 어떤 이미지, 물이 풍요로운 찰랑찰랑한 한강의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적고 강폭도 줄어들 수도 있고 어찌됐건 한강에 대한 어떤 풍요로운 이미지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설득 내지 또는 공감하게 할 것인가가 이슈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원 박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타협이라고 또는 착각이라고. 마포 사신다고 저도 마포 주민이거든요. 마포구 갔더니 설명을 아주 이상하게 해요. 용산 3개, 마포 이렇게 나눠요. 참 마포구에서 자기 구 이름도 모르나라고 하면서 몇 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무원이 귀찮으니까 놔뒀어요. 왜냐하면 마포를 쓰는 우리말로 바꾼 게 3개거든요. 3 맞자고 개포자예요. 개라고 부르는 게 이제 물가
땅가, 물가가 이렇게 있고 또 거기가 마포라는 지명이 붙은 이유는 거기 흙은 모래도 아니고 자갈도 아니고 삼배 덮어놓은 것 같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삼계라고 불렀던 그런 지역들이죠. 이제 그 갯벌은 강계도 바닷계랑 마찬가지로 물이 찼다 빠졌다 해요. 그게 정상적인 강이에요. 물이 찼다 빠졌다, 물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보는 게 강에 대한 제자리의 학습이거든요. 지금 한강은 이게 호수지 무슨 강이에요. 계속 같은 수위로 이렇게 쭉 고정돼 있고 거기가 비만 많이 올 때 먼저 수위가 불어나지 보통 때는 그냥 보와 보 사이 높이에서 그냥 수위가 고정돼 있잖아요. 강이 아니죠. 10cm거든요. 그러니까 강이 아니고 그냥 호수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강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미 이 상태에서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한 반세기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강은 저럴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집단적 착각이에요. 강 자체가 갖는 그런 변동성. 사실 그 변동성 속에서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술을 창작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한강 제자연화서 사업한다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박 시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강에서 제일 이상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시장한테 그랬어요. 워낙 이제 오랫동안 안 군지는 사람이니까. 뭐가 이상한 게 아니냐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이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원래 강은 아름다움의 원천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 강이나 강가에 가면은 센 강조차도 이젤 넣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강에는 없어요. 한강 저기 양수리 쪽이나 가만 부를까? 한강 이 볼리 쪽에서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없고 다리를 사진을 찍어도 강을 찍는 게 아니라 다리를 찍어요. 자연이 볼만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한강을 제자연화하는 것이 갖는 이제 장기적인 또는 이제 이런 좀 가치들, 비물질적인 가치들 이런 게 얘기가 안 돼요. 뭘 하더라도 한강을 제자연화 하더라도 경제 효과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관념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한강 제자연화는 불가능해요. 관념 자체가 이 세계에 머물러 있는데 모든 것을 물질로 환산하고 금액으로 환산하고 경제 효과로 계산하고 나서야 뭘 할 수 있게 돼버리면 경제 효과 마이너스인 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강이 가지는 가치, 그러니까 원래 강의 가치, 그다음 현재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미래 가치. 강을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저는 거기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곡수성보 헐자. 왜 하는데? 원래 강에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자연의 강에 가기 위해서, 복원의 시대니까 시대 가치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가치들을 경제적 가치 플러스 그런 시대 가치들을 어떻게 엮어내서 그 한강을 원래 모습대로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조차도 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수 뭐 문제 없잖아. 물 벙벙하게 넓고 좋잖아. 보기에 좋잖아. 지하철 타고 다니면 좋잖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뭐가 문제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경인운하 만들 때 이명박 오세훈 작품이었어요. 참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한강은 바다로 통하는 강이에요. 운하가 필요 없어요. 자연 운하였어요. 강화도에서 바로 이제 배가 들어왔고 조선시대 세국선이 다 다니던 강이었단 말이에요. 저 충주 원주에서부터 용산까지 배가 들어오고 저 삼남 지방의 세국선이 강화도 앞으로 거쳐가지고 앞까지 들어오고 그러던 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멀쩡한 강을 수전선으로 막아놓고 출지망으로 막아놓고 그 옆에다가 운하를 파는 거예요. 배도 못 다니는 운하를 만들어 놔가지고 뭔가 좀 코미디나 연출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자전거 도로, 전공시설이 돼버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막았어요. 우리 시민사회가 미친 짓을 할 걸 못 막았어요. 지금 무슨 경제적 효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긴 놔둬버렸어요. 근데 진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한강을 재자연하고 되살릴 수 있으려면 사실은 한강론이 아무리 해봐도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제가 한국전쟁 때문에 한강에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가 똑같은 이유로 통일이든 남북 관계의 안정화든 평화체제의 정착이든 남북 간 교류 시대를 열든 이런 문제들이 이게 열려야 한강 하구가 새롭게 보일 거예요. 한강 하구가 새롭게 보이고 거기에 한강을 통한 이제 항행이 가능해지면
그때 가서 한강을 보는 지금의 관점이 바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한강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레저 시설, 레저 공간으로만 지금 고착돼 있어요, 시민들에게. 다른 이제 대안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자연화해서 뭐가 장점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려워요. 마치 공원에 오소리를 풀어놓는 게 좋으냐 나쁘냐는 얘기가 비슷하게 들려요. 공원에는 개나 고양이나 다닐 수 있어야지 다른 야생동물이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궁극적으로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의 그동안 이제 이 한강 하구가 철조망으로 막혀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 한강을 보는 대중적 관점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전공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마이크가 옵니다. 전우영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구구절절히 저는 이제 왜냐면 한강이 어쨌든 쭉 흘러나가면 강화도하고 김포 거기에서는 군사 분계선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유엔군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열려 있는 강이지만 갈 수 없는 그래서 아마 경인운하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계속 제가 하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구 입장, 그러니까 자연하구 입장에서만 계속 신곡수중보도 바라봤는데 일단은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제가 김원 박사님께 한번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물의 풍부함 그런 걸 얘기하셨어요. 근데 인천 앞바다의 조차가 평균 7m예요. 최대 조차가 9m 수직으로. 그러면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닷물이 한강을 거슬러서 올라와요. 그럼 신곡수중보를 밀물 때 이 물이 넘어온다. 그렇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넘어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 넘어오면 신곡수중보가 없다 치면 그냥 그 물이 잠시 수중보까지 밀고 올라가요. 그럼 아까 그 전효영 박사님 말씀하셨던 강변에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퇴적물들이 쌓이는 게 이제 조성이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아까 봤던 그 정도의 모래밭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장항습지 같은 그런 형태가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강화도 쪽에 갯벌을 자주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지뢰거든요. 근데 이게 밀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 임진강 병에 뭐 있는 지뢰들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신곡수중보가 그걸 막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물의 풍부한 점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만히 호수로서는 있겠지만 신곡수중보가 없어도 밀물 썰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뿐이지 그거를 물이 없는 옛날에 아까 김원 박사님 보여주셨던 그런 정말 쫄쫄 흘러가는 한강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제 질문은 아까 그 신곡수중보하고 또 하나가 아까 그 계단식으로 돼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자연적으로 지금은 그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는데 그런 곳으로 우선적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곡수중보를 놔두더라도 그런 거에 할 만한 곳이 혹시 있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조석변화요. 신곡수중보가 있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신곡수중보 용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평산시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갔다가 조석이 올라가면 주차가 클 때는 바닷물이 거꾸로 많이 올라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한강대교까지도 오고요. 한강대교 넘어서 잠수교 넘어서 거의 조차 클 때는 신곡수중보 아래쪽까지도 수위 변화가 있습니다. 서해 바다의 조차에 의해서 그 조차가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곡수중보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지금은 높아질 땐 높아지지만 보가 있어서 낮아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신곡수중보 없으면 높아지는 건 높아진 대로 있다가 낮아지는 게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진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던 것이 보가 없으면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 진폭이 서해 조위 변화처럼 비슷한 형태로 한강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은
보가 있어서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형태라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신국수정보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계단식 하천 단면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둔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게 돼 있습니다. 둔치 넓게 돼서 수백 메타 되는 곳은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둔치에 뭐 공원이나 여러 자전거 도로나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그 공간들을 줄여서 완만한 경사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면 거기 있는 그 저수호환으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블락 또 시트 파일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이 박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뜯어내는 작업들 좀 지금까지 하긴 했는데 그런 걸 뜯어내고 직벽을 완만한 경사로 조성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둔치에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다 모래거든요. 그 안에 모래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걷어내고 그 모래를 완만하게 만들어 갖고 물이 물가에 잔잔한 수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별로 그런 시도조차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지향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데 그런 원래대로의 회복, 복원 차원에서 뭔가를 할 거냐 아니면 계속 공원을 만들고 계속 조경시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서 뭐 조명을 예쁘게 만들고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약간 그 신곡 수중보를 없애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면 지금 현재는 유속이 느릴 때는 초당 20cm거든요. 유속이 빨라지면 이 책에도 언급됐는데 오히려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더 좋아진다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강의 중심부는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의 양안에는 그 모래가 쌓이고 그 유속이 빨라진 보통 유속이 초당 5m, 10m 이렇게 빨라지는 거잖아요. 강이 되면은 지금은 20cm니까 호수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옛날에도 다 배가 충주까지 다녔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강의 중심 수심은 더 높아진다. 깊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저도 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아까 오히려 수심이 낮아져 가지고 한강 버스가 못 다니게 될 거다 했는데 그 반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서는. 예, 맞습니다. 제가 책에도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어 지금 하폭이 1km인데 1km 중에 70% 내지 80%가 모래였고요. 나머지 20-30%가 물이었습니다. 같은 유량이라면 수면폭이 좁아지면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옛날이 수심이 더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폭이 모래가 많을 때가 수심이 더 깊어서 배가 오히려 더 다닐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넓게 놓으니까 같은 양의 물일 때는 수심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물론 지점이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유속이 낮으니까 이렇게 느려지니까는 운이도 쌓이고 그러면서, 예, 예. 그러면서 준설의 피로도 생기는 거고 자연스럽게 준설이 된 거잖아요. 중앙. 보통 이 강은 유속이 빠르면 V자의 강을 이루잖아요. 유빙이 흐르면 U자가 되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이 신곡보를 없애면 오히려 배가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 제자 하나의 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가 어디까지 갔냐가 문제죠. 큰 배, 작은 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인 문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중국과 예전에 정몽준 씨가 서울시에 나오면서 그랬어요. 여의도를 무역항으로 만들겠다고. 그 사람 좀 도른 사람 아닌가 싶었어요. 무역선이 어떻게 그 경인루를 타고 들어와요? 근데 실제로 해방 직후에는 1945년부터 한국전쟁 시점까지 홍콩이나 상해에 섰던 배가 한강 마포까지 들어왔어요. 그 한강이 그 정도 배를 용납할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임진강 교화 요 부분에
일제강점기 이미 해방 직후에 이미 백화점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한강을 이용한 수산교통이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전쟁 때문에 이게 막힌 다음에는 이 교통로로서의 한강에 대한 관념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한강에 배달인다고 하는 것이 기껏 유람선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결국은 이제 한강을 바꾸려면 이제 말씀이 좀 반복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 남북 관계를 그러니까 한강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사람들의 한강을 보는 관점과 한강의 가능성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전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우리 아까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김원 박사님에 대해서 제 질문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다른 데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좀 그런 표현을 바꿨어요. 한강 약탈의 기적이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김원 박사님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지금의 한강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걸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방식이었어요. 하나는 강에서 모래를 파내는 거고요. 하나는 강변에 연탄재를 파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1년에 버려지는 연탄재가 1년로 쌓으면은 연간 달까지 6번 왕복할 정도 분량이 버려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가구당 몇 장씩 연탄을 썼는지. 한겨울에 그 연탄재가 다 지금 거기 묻혀 있어요. 한강변에. 한강변에 묻혀 있는데, 그러니까 모래는 파내고 이제 연탄재를 묻는 건데 이게 택지 조성이었거든요. 말이 어마어마한 돈이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얻은 집단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화조차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원 박사님 써놓으신 거에 건데 준설과 매립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강의 모습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들이 갖는 이제 공학적, 토목공학적 또는 이제 생태적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만든 주범은 결국은 돈이었어요. 공유세면 매립권이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뭐 군사정권하고 어떤 연구가 있는지 모르는 집단들, 어떤 사람들한테 한번 보세요. 그냥 한강변에다가 연탄재만 파묻으면은 땅을 저절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번다는 말이 안 되는데 땅을 버는 일을 80년대 우리 사회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거쳐서 이 군사독재 정권이 해왔어요. 땅을 버는 일을 한강변에 가장 좋은 땅, 가장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 땅들. 그 땅값에 지금 액수로 한다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돼야 된다. 결국 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망친 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부동산에 대한 욕심. 그리고 우리가 그걸 꺾지 못하는 한 한강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제자연환이 무슨 친순이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어찌 보면 질문을 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책에서도 정리하면서 그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넣어놨는데 약탈,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구이지구, 지금 강변 터미널 있는 곳 그런 데가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연탄재가 대규모로 매립된 데, 그 잠실 이런 데가 연탄재로 대규모 매립돼서 강변역이 2호선 강변역이 만들어지고 몇 년 동안 그 강변역이 여기에 지하철이 정차를 못했습니다. 불안해서 집안이 안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워낙 급하게 그런 연탄재 같은 것들을 묻으면서 공사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고 그 업자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아는 큰 건설사들, 현대, 대림, 삼부토건 뭐 이런 데 다 그런 걸 해서 7, 8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에서 돈 번 것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갔을 거냐.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갔을 거냐. 그게 더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잠실 개발을 하면서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 5개 건설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개발권 줄 테니까 정치 자금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 때. 근데 전두환 때 예, 더 많이 전두환 때도 그렇지 않았을 건가? 한강조각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7, 80년대 한강 개발의 역사. 그래서 약탈의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약탈의 기적이죠. 약탈 그러니까 땅을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한강변에 택지를 만드는 기적이었고 사실 그게 강의 권역을 약탈해서 독재자들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일이었죠. 부패 권력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일이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대다수가 한강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데에서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뭐 기술적 문제라든가 공학적 문제라든가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강의 몫이었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돌리면서 그 중간에서 해먹은 자들의 이야기들이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강을 망친 주범으로 준설과 무슨 뭐 이제 매립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격화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못하고 있고 아마 김은배 박사님도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인격화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박정희가 해먹은 거냐, 전두환이 해먹은 거냐, 그 밑에 누가 해먹은 거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격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공분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저는 4대강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똑같아요. 예, 그렇게 이명박이 생각되는 뭐 거죠. 예. 이거 이렇게 매립하고 이렇게 해서 택지 만들고 땅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해먹고 나면은 또 어디다 바치고 이런 과정들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저 구의지구 담당했던 게 현대건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청동기 시대 보습이 출토가 됐어요. 역사학계 내에서는. 근데 지금 없어요. 이명박이 부셔버리고 그냥 벌금 맞고 말았거든요.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근데 그런 것들은 기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강변 최초의 농경 유적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추가 질문. 예, 네, 예, 우리 네. 김교환 네. 기자님. 네. 끊어질 듯 이어지고 끊어질 듯 이어지고 두 분 말씀이 그래서 손을 몇 번 들었다 내렸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하상이 하천 바닥이 낮아져서 준설을 많이 해서 원래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하수에도 영향을 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준설된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위에 잠실보도 있고요. 그 위에 팔당도 있고 사실 층층이 댐들이 있기 때문에 홍수 때는 그래도 조금 힘을 받겠지만 평소에는 이 물이 흐르는 힘이 굉장히 약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양의 제가 볼 때는 모래를 갖다가 한강 구간에 붓지 않으면 그 지하 수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공학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그런 정도의 모래를 생물적인 뭐 그런 문제를 또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한강 수계에서 가져와야 될 텐데요. 한강 수계에서 그런 정도의 모래를 가져다가 투입할 수 있을지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임계점이 넘어서 준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준설을 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게 회복이 가능한데 이거 너무 많이 임계점을 넘어서 하면 사실은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거거든요. 한강도 그렇고 사대강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 상류에 수도 없이 많은 댐이 있고 팔당댐도 있고 뭐 그래서 모래가 잘 내려오지는 않는 건 맞는데 모래는 사실 평상시에는 원래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댐이 설사 없어도 평상시에는 이제 모래가 이동이 아주 이제 미미한 상태고 대부분의 모래 이동은 홍수 때입니다. 홍수 때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게 홍수 때는 대부분 댐에서 방류를 하니까 그 정도 방류했을 때는 같이 모래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자도 같은 데나 이런 데 쌓이는 것들이 본류나 지류에서 내려오는 모래들이
더 쌓일 수 있는 가능성들은 개연성 여전히 충분히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100은 아니지만 60, 70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하나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준소를 해서 그 골대로 다 팔았지만 또 하나 넓은 둔치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 둔치를 높여놨습니다. 상당히 높이고 넓혀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사실은 다 모래, 한강에서 준설해낸 모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둔치 좀 낮추고요. 완경사로 만들고 하면 물리적으로 좀 더 예전의 원래 모습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두 개의 가능성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면을 조정하는 가능성,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홍수대 내려오는 모래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좀 보상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양의 모래를 가져올 물론 외부에서 많은 양의 모래를 가져올 필요는 없을까요? 물론 갖고 오면 좋겠지만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일이 되는 거니까 그게 또 하나의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간 프레임을 어떻게 갖고 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차원에서는 그런 틀 안에서 좀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서울 지하철이 워낙 세밀하게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지하 수위의 문제는 아니고 하수 배수의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한강 수위에 따라서 지하 수위는 이미 한강 밑바닥보다 낮은 곳으로 이제 내려갔잖아요. 소장님이 그건 이제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모래를 실은 그런 생각들을 해온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4대강 준설에서 그걸 모래를 이제 건설 자재로 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꾸로 보자면 지금 이제 임진강 항구 이쪽은 지금 이제 모래밭이 굉장히 넓어져 있잖아요. 뭐 남북 협력 사업으로 임진강 모래 퍼다가 이거 올려버리게 해도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보자면 비용을 그게 제일 싸게 되는 방법일 거예요. 이쪽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제 배를 통하게 하는 방법이죠. 가마 쪽을 배를 통하게 만들고 좀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지금 밤섬이 지금 뭐 반세기 만에 4배 커졌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퇴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소사의 퇴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연의 회복력은 거기다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그때까지 서울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좀 인내하느냐 다소의 이제 불편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불편까지는 없을 텐데 혹시라도 이제 비용 문제가 좀 더 들어간다면 이런 정도 문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예, 이제 질문 1개 정도만 더 받아볼까 하는데요. 누가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오늘의 거의 플로어에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나누신 것 같은데요. 그 마무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해와 포럼 서울과 한강을 보는 두 개의 눈 역사학자 강연구자의 만남에서 전우영 박사님과 이제 김원 박사님 참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과거, 현재를 제대로 알고 해야 이제 미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또 김원 박사님은 책에서도 쓰고 있지만 사실 과거가 우리의 오래된 미래라는 말씀도 이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님의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떤 이제 정치가 또는 이제 행정가의 어떤 이제 또는 그들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일부 기득권층의 욕망,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강은 끝없이 약탈되고 수탈되고 파괴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이 이 흐름이 한강은 하나의 거대한 어떤 대상과 공원으로만 봐서 약탈하는 흐름이 지금 현 서울의 한강은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어떤 광기에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제동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나중에 회복이든 복원이든 그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전환하려면 너무 많이 나가지 말아야지 조금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질주하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 서울 한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생각해 성찰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되었지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방향으로 바라보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영 박사님과 김원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혹은 뭐 당부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영 박사님한테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뭔가 만들 때는 제가 보기에 너무 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대강도 그렇고 한강 종합개발도 그렇고 뭐 만들 때는 순식간에 후딱 해서 뭐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런 게 이걸 원래대로 돌려보자, 뭔가를 좀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찾아가자, 이런 것들은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뭔가 실행되기도 너무 힘들고 과정도 너무 복잡다단하고 제가 어떤 면에서 참 답답해서 특히나 사대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답답해.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대강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열불을 많이 끓였는데 지금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너무나 빤하고 너무나 명확한 건데 그 명확한 걸 돌리지 못하는 우리 사회는 과연 희망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이 돼서 좀 해결책을 좀 주십시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대강 학교 수자원 학교 부회장 하셨다고 그러셨죠? 아니요,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끝날 때 사진이 하나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수자원 학회 그 무슨 뭐 문영진 회의인데 책임 논의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회의 자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희 누나 공사가 시작됐을 때 경희 누나 반대했던 어떤 조경학자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 경희 누나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경희 누나 주변의 역사 문화 자원 조사를 좀 맡아줄 수 없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좀 눈치를 줬죠. 당신 평소에 경희 누나 반대한다면서 돈 준다니까 그거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눈치를 주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되는데. 돈 준다는데. 돈 받고 한다는데. 먹고 살겠다는데. 자기 지론이 반대라도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4대강 참여한 그 수자원 관련 학자들 뭐 그 중에 좀 양심적으로 도저히 양심적으로 여기 참여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별 말을 다 만들어요. 물 보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냐 라든가 뭐 스크류가 수지를 정화해 준다든가 별별 말을 만들어가면서 그걸 합리화하죠. 아닌 거 자기들 알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이 역사의 시선이라는 책의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자.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다고 생각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참 많은 일들이 그래요. 이제 결국은 뭐 제가 이제 강변도로 있어요. 강변북로 설계한 건축가를 우연히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80이 넘었을 텐데 자기 평생에 제일 후회되는 게 강변도 이따위로 설계한 거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한강과 도시를 완전히 단절시켜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래. 권력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어디다가 땅을 개발하고 종묘 앞에다가 150m짜리 빌딩을 짓겠다고 하고 이런 욕망들은 다 있어요. 거기 자기 땅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옳은 일이에요.
저자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 거기다가 덮어서 땅 육지 만들어 주길 원했을 거고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협력을 한 거죠. 돈 좀 준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문화에 그대로 있는 한은 너 평생 먹고 살 거 해줄게. 계엄군해. 총 들고 국회의원 좀 잡아내. 이 말을 어떻게 거부해요? 우리가 계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 내부에서 매일매일 내란이 일어나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면 돈 되는, 안 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늘 이런 내란을 겪으면 살고 있어. 우리가 이 내란에서 벗어나야 돼. 내란적 사고에서. 무엇보다도 지식인들이, 우리 김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해라, 못하겠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꼭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총 들고 나타난 계엄군처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문화 자체가 좀 굉장히 받기 어렵게 만든다. 방법이 뭐냐?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쟁의 문화에서, 그리고 이런 좀 내란의 문화에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자연을 망치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욕심이에요. 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해외 포럼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만은 좋으셨죠?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게 책들 사인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두 분을 또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때 꼭 다시 뵙길 바라고요.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 뒤풀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